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익이 감소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서거든요. 상위권부터 쭉 나래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 그렇게 약점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이번에 또 대표님께서 이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이 책을 내셔서 이 책과 지금 주식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에 강세장,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에 하락장, 그리고 올해 반등장을 맞추셨다고. 뭐 기본적으로 이건 다 운이고요. 네. 어떤 비결이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 증시는 변수가 워낙 기본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한 게 좀 맞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운이 좋게 작용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점들이 그래도 좀 논리적인 배경이 되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저는 크게 봐가지고서는 과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환장세라고 하죠. 그런 순환장세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순환장이 안 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순환하는 장세가 분명히 나타났고, 그러니까 순환하는 장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한번 금융, 실적, 역금융, 역시적 장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거의 지금 그 순환론이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씩 좀 2021년의 강세장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에나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출구를 향해서 연준에서 나아가지도 않았었던 시기였었으니까는 뭐 그 시기에는 여전히 뭐 또 그 기업들 실적도 잘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약세장으로 넘어갈 때에는 현실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런 각종 금융 환경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변하는, 그래서 주식하기에는 나쁜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그런 점들이 뭐 연준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확인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의 경우에는 장세가 또 한 번 색깔을 변화해 가지고서 저점을 잡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의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장기금리가 작년 10월에 피크를 한 4.4%대를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지금 3% 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금융환경 완화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금융장세를 경험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하락장과 올해 반등장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원래는 흔히 뭐 순환론을 주장한 그런 예전에 투자자들이 있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아니면은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요. 사실 그 분들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실 이번에는 거의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장세 변화였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근데 책에서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뭔가 배워야 되지만 재현되지 않는다는 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 운율은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100% 과거하고 똑같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재현되지 않고 마치 영화의 속편처럼 여기에서 조금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더 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우리 옛날에 보던 그 종이 지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갈 때, 운전을 해서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종이 지도라도 있으면 좀 낫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역사가 정확히 반복된다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가는 것과 같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정도까지 반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이제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이 지도 정도는 쥐어주니까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투자할 때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맞추셨던 우리 대표님께서 현재 시장은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벌써 5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네, 지금 저는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 자체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요인들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장세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 그 다음 장세가 실적장세이거든요. 여름에는 지금 경로대로 간다라고 하면 여름부터는 실적장세로 무난하게 지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건 주식 이제 기업이잖아요. 기업들의 이익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증시가 이렇게 한번 약세장을 경험을 하고 나면 미래 기업들 이익 추정치가 좀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뭐 여기서 더 나빠지겠어 라고 하면서 횡보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상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서요 하향이 많이 일어났어요. 10% 이상. 그러놓고 난 이후에 횡보 구간을 좀 거치다가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은 미국 기준입니다. 거치면서 생각보다 실적이 좋구나. 우리 우려 대비보다는 라고 하면서 최근 실적 추정치의 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는 실적이 완연히 좀 회복하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힌트를 하나 더 찾자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순환론이라는 것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재고 순환 주기라는 것이 세상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막 줄여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할인 판매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는 재고가 적정 재고 혹은 그 아래까지도 내려온 것 같아. 더 이상 할인 판매하면서 우리가 굳이 밀어내기로 재고를 판매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매출이나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재가격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레 마진도 회복이 되고 이익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고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재고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는데 수정 재고라고 제가 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과거의 트렌드하고 비교하면 사실 작년 한 중순 정도까지만 해도 과잉 재고였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하반기부터 빠르게 내려와서 지금은 딱 과거 추세선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재고로 저는 보이고요. 여기에서 아마 조금 더 내려갈 겁니다. 과소 재고까지.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줄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가 줄어드는 거랑 주식 시장이랑 어떻게 우리가 좀 연결이 지금 되는 걸까요? 아주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고 사이클이 오느냐 안 오느냐. 세상에 별다른 일이 없고 또 기업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고의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적정 재고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요 이야기는 순환론을 주창했던 우라가미 군요도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순환론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잉 과소 재고 문제가 많이 해소돼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그랬던 시기가 14년부터 19년까지예요. 그때 당시 어땠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과소가 없다 보니까 인플레나 사이클이 안 나타나고 잘하는 기업이 계속 잘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딱 왔어요. 불확실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고를 아무도 안 가지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 과소 재고로 너무 빨리 가버렸고 근데 정부는 돈을 풀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코로나에 잘 적응하고 소비를 하면서 세상은 생각보다 좋았던 거죠. 그러니 이거 빨리 비어있는 매대를 다시 채워야 되겠다. 급하게 다시 막 재고 발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고가 다시 막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이익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게 또 간사한 게 계속 조일 줄 안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꺾였고 그 사이에도 이미 발주낸 재고는 막 매대에 쌓여가고 있는 거죠. 재고 쌓여가겠죠. 예, 그래서 과잉 재고가 돼버리니 이거는 과잉 재고인데 가만히 놔두면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야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할인을 빨리 해라. 월마트도 그랬었고 타겟도 그렇고요. 이런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마진이 훼손이 많이 됐었습니다. 할인 판매를 해서요. 근데 이제 그 과잉 재고 문제가 거의 지금 이제 소매점 기준으로는 끝나가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재고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상황에서는 중간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여기서 제일 뒷단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뭐 감산이다 뭐다 하면서 재고를 줄여가는 사이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마이크론 나왔고 재고 얘기 나왔으면 삼성전자 얘기 빠뜨릴 수 없죠. 삼성전자가 지금 최대 25% 감산도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향후 좀 주가 전망이랑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는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서요 이런 식으로 아주 중후장대 크게 자본력으로 기계를 깔아놓고서 좋을 때는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나쁠 때는 적자를 내는 이런 산업들의 특징이 재고의 과잉 그다음에 과소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아마도 2분기가 업황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저점일 것이다 라고 모두들 지금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분기보다 좀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2분기가 업황은 최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한 게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가을, 겨울 정도 들어갈 때부터 이게 보니까 업황이 여름 정도 2분기까지가 최악일 것 같고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보통 과거에 반도체 주식이 1개에서 2개 분기 정도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1개 혹은 2개 분기 전부터 주가는 선반영을 하니까 미리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 9월, 10월부터 반도체 주식이나 이런 중후장대 주식들이 저점을 잡고 오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까지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감산계획 발표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때 당시 가졌던 생각에서 변화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바닥이고 하반기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여전히 유지 중이니까는 계속 해가지고서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뭐 변동성은 있지만은 자꾸 이제 상방을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요. 과거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역사는 반복되지만 재현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과거의 흐름을 토대로 이제 좋아 보일 거라 보시지만 그렇게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 간다면 왜 안 갈 거라고 보시고 이제 대표님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서 계신지. 그러니까는 이제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제일 첫 번째의 저는 뭐랄까요, 그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다 확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평가 기업을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괴리가 높은 싼 주식을 사면 돈 벌 확률이 높다라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럴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역사가 반복이 되는 가능성 확률이 높다. 이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 어떤 변수가 나오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느냐 이번에는 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수요 측면이 생각보다도 너무 안 좋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우리가 말씀한 거는 이제 공급이었고. 예. 그러니까 수요가 생각보다도 계속해서 너무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과거하고 차이 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거는 어땠냐 하면은요,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급이 줄여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한 30에서 50% 하고 나면 그 뒤에 반도체 주식들이 2배 이상 갔을 때 특징은 뭐냐 하면 갑자기 새로운 수요 요인이 생겨났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게 스마트폰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번 좋을 때의 사례는 몇 년 전의 경우에는 서버 투자를 늘린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이클이 한번 와서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 크게 가려면 수요가 뭐가 있을까 견인 요인이 라는 말씀들을 그래서 많이 하세요. 정말로 챗 GPT나 AI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봇 쪽으로 해가지고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를 조금 우리가 너무 저평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처음 딱 터지자마자 IT 기기들을 재택해야 될까 많이 샀잖아요. 근데 이미 코로나도 3년이 지나가서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이제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고는 하지만은 IT 제품들이 내년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도 교체 수요만 해도 꽤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혹은 아니면 중국이 작년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너무 없었는데 올해 또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면 좀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해서 뭐 제가 볼 땐 그 세 가지가 일단은 잠재적으로 수요 요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아니다 깨진다라고 하면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반등은 못하겠죠. 공급 요인의 조정만으로 올라가는 거에는 과거에 보면 30에서 50% 정도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공급은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확실하게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수요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아지다 보면 갑자기 또 어느 날 수요 요인을 건드리는 것이 또 저는 주식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애기가 이제 걸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관여하기보다는 좀 참고 기다려 줄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대표님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나 전망에 대해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그 포함해서 증시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미중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는 혹시 한국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런 변수가 생겨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사업하기도 힘든데 무슨 정치까지 고려를 해야 되냐 그거 자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없이 완전히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했던 적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항상 이런 이제 그 위기나
변화 요인은 있어 왔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미중 간에도 보면은 공급망의 재편을 굉장히 서로 꾀하면서 블록화하는 게 분명히 느껴지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은 또 그 사이에서 완전히 칼같이 서로 다르지는 않는 것도 보여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 쪽에 장비 반입하는 거 처음에 1년 연장이 됐고 그 뒤에도 지금 연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또 칼로 자르듯이 네. 중국하고 미국 간의 사이가 그러할 거냐. 제가 뭐 트럼프 때도 봤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패권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뭐 그냥 요게 어느 정도의 변수이지 네. 우리가 투자해서 떠나야 될 정도의 요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고 이제 결정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과거에도 분쟁을 했었던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소련하고가 경쟁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주식 다 했었습니다. 네, 그 요인이 주식에 저는 뭐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동력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네. 뭐 유동성 요인, 네. 그다음에 심리 요인, 그다음에 펀더멘탈 요인 이렇게로 했고요. 요 세 가지가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좋게 보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게 보신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유동성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는 단기금리 쪽이죠. 근데 중장기금리 쪽은 내려와 가지고서 사실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서 부채에 대해 가지는 부담 요인 자체는 작년 하반기가 피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개선세가 나타났고요. 네. 심리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보다 더 부정적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시기만 해도 그 분위기는 더 바뀌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인은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달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심리 상태가 거의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굉장히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가요? 네. 근데 그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돌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100명 중에 이미 90 몇 명은 부정적이에요. 주식도 그렇거든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으면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쵸. 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정도로 부정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만 돌아도 괜찮지 않을까. 펀더멘탈 요인에서는 실적이 작년 4분기, 올해 1, 2분기까지 원래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미국이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가 이미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실제 실적이 나오고 보니 그 정도로 나쁘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은 어차피 개별 종목에 뭐 그다음 실적에 연동이 되는데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렇게로 봅니다. 실적 얘기해 주셔서 현대차가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고 삼성전자보다도 실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게 삼성전자가 좀 못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는 하지만요. 현대차, 기아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고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대차를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의 특징이라는 거는 이 경기를 많이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 대표적인 원래는 경기 민감주이거든요. 책에서 봤었나요? 우리나라가 경기 민감주가 제일 많은 나라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이익이 감소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상위권부터 쭉 나래비를 여러분들이 한번 세워보시면 사실 그렇게 약점이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래 1년 정도를 놓고 봐가지고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여기에서 더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은 혹은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으냐라고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약점 있는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고 거기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품성을 높여가지고서 더 높은 가격을 받고서 과거의 현대차가 아니라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차를 팔고 있다 보니 마진이 또 좋아진 거잖아요. 물론 뭐 미국의 여러 가지들 차 재고가 적어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는 저는 기존 내연기관 차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실적의 안정성이 높다. 다만 근데 그게 지난 한 2년 동안에 인정을 전혀 못 받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워낙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니까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증시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 그런 부분들도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계속 좋을 거라 말씀하셔서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 건가요? 유망 섹터는 최근에는 가장 핫했던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지금 많은 파도가 좀 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조정을 거치고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투자를 하실 때에 정확하게 내가 정말 그 당시에 주인공을 찾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요. 본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온 우주가 도와줘야 되나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바보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은 코스톨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이 반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코스톨라니 선생님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한 거죠. 많이 빠진 주식을 사야 됩니까? 적게 빠진 주식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성장주를 사야 됩니까? 가치주를 사야 됩니까? 뭐 다 말이 되는 질문들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섞어 사시라. 네, 그러니까 반등장이 온다라고 하면 섞어서 사라. 그 중에서 정말 뭐가 주인공 될지는 자기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맞추기는 그거는 이제 좀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되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앞으로의 주도주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사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역량이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번에 연초에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요. 알았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시점부터 해서 빠질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오를지도 내릴지도 몰랐는데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래도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곳들은 뭐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를 말한 것처럼 여러 군데 섞어서 사라 했지만 그럴 거면 뭐 코스피 지수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후보군 몇 개는 좀 추려야 되잖아요. 후보군 보신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장세 변화가 상당히 재밌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하고 배치되는 장세가 있고 동행하는 장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적 장세나 역실적 장세는 똑같습니다. 같이 가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 하면 주식도 올라가는 게 실적 장세고요. 역실적은 반대죠. 그냥 금융 장세 같은 경우는 근데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너무 세상이 안 좋은데 싶은데 반등하거든요. 이땐 역행을 해야 됩니다. 역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은 너무 좋은데 이제 긴축을 하니까는 현실은 너무너무 좋은데 실적도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실적 좋아지는 기업이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데 너무 많은데 종목이 관심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1분기에 그 뭐 기사들이 내는 거 다 많이 나오잖아요. 보고서 이런 것들이요.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라는 기업들이 일단은 눈여겨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반도체도요. 적자가 4조 나올 줄 알았는데 3조대 나온 게 하이닉스이고요. 삼성전자도 적자 나올 줄 알았는데 흑자가 나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형주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보통 한국은 어닝 쇼크를 내는 국가인데 어닝이 오히려 잘 나왔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제가 볼 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종목을 일단 첫 번째 주목하자. 혹시 또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가 되면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책에서도 사실은 끝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점이 정말 되면 좋겠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법이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편입이 될 정도가 되어서 선진국들이 받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받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고요. 그거가 이제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우리가 뭐 그거는 이제 MSCI가 결정해 줄 일이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주주가 지금 우리는 가치를 인정을 이제 법상으로도 아예 못 받습니다. 상법상에 그게 없기 때문인데 그게 만약 개정이 되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주주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주주 가치가
한 단계 완전 레벨업이 되겠죠. 그 부분이 정말로 될 수 있느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스스로 그걸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라는 게 실적주에 덧붙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더 나은 주주 환원 정책, 그다음에 뭐 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좋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행동주의 펀드 같은 데가 들어와서 넌 스스로는 안 할 것 같으니 내가 안 되면은 옆에서 참견해서라도 그렇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데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뭐 소위 말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주의인데 그런 주주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되면 굉장히 밸류가 다시 재평가를 받겠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 이번부터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올해부터요. 일단 맨 처음에는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확률이 이번에 저는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